세계 최대 조선 강국이 만든 최신형 핵잠수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 바다에 나가기도 전에 부두에서 가라앉았습니다. 물 위에 떠야 할 배가 물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중국 양쯔강 인근,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조선소가 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용접 불꽃이 밤새 터지고 크레인이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녹슨 철판만 쌓여 있고 도크는 텅 비어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거제도와 울산의 조선소는 2028년까지 예약이 꽉 찼습니다. 전 세계 선주들이 돈 보따리 들고 한국으로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16대 0. 이건 축구 경기 스코어가 아닙니다. 2025년 전 세계 LNG 운반선 수주 현황입니다. 한국이 16척을 싹쓸이하는 동안 20년간 세계 조선 1위였던 중국은 단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2,400억 원 계약이 힘의 휴지 조각이 되고 2,000억 원짜리 배가 고철 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중국 조선업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 선주들은 중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하게 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조선업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숨겨진 네 가지 원인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세 번째, 한국 조선업은 어떻게 부활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지금 세계 조선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격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의 몰락과 한국의 부활, 그 드라마틱한 역전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중국 조선업의 몰락 현장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2024년 5월에 터졌습니다. 미국의 위성정보업체 플래닛랩스가 중국 우한 인근 우창 조선소를 촬영했는데요. 부두에 정박해 있던 중국의 최신형 핵 잠수함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며칠 뒤 같은 자리에 대형 크레인 바지선 4대가 모여들었습니다. 바닥에 가라앉은 무언가를 건져 올리고 있었죠.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전대미문의 사고라고 평가했습니다. 건조 마무리 단계의 핵 잠수함이 바다에 나가기도 전에 부두에 묶인 채 침몰한 겁니다. 이 잠수함은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X자형 한미타를 적용한 최신의 모델이었습니다. 중국이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만든 자랑거리였죠. 그런데 물에 뜨지도 못하고 가라앉았습니다. 이게 왜 심각한 걸까요? 자동차로 치면 이런 겁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가 신형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출고장에서 시동을 걸자마자 바퀴가 빠진 겁니다. 도로에 나가기도 전에요. 이 정도면 그냥 불량이 아니라 설계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더 무서운 건 중국 당국이 이 사고를 철저히 숨겼다는 겁니다. 미국 위성이 찍지 않았으면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방사능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분함한 문제가 아니에요. 상선, 그러니까 일반 화물선들도 줄줄이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액화 천연가스를 싣고 다니는 배인데요. 이 배는 영하 163도의 극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조선업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배입니다. 그래서 LNG 운반선을 잘 만드느냐가 그 나라 조선 기술력의 척도가 됩니다. 중국은 후동중화라는 국영 조선소를 앞세워 이 시장에 도전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가장 앞선 LNG 기술을 가졌다고 자부했죠.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018년 6월 중국이 야심차게 건조한 LNG 운반선 CESI 글래드스톤호가 호주에서 LNG를 싣고 중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파푸아뉴기니 인근 적도 해역을 지나던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배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메인 추진 시스템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단순한 일시적 엔진 정지가 아니었습니다. 발전기와 추진축을 연결하는 구동계통에 치명적인 기계적 결함이 발생한 겁니다. 자체 수리가 불가능해서 결국 예인선에 끌려가야 했습니다. 배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다른 배에 끌려가는 상태를 데드십이라고 부릅니다. 죽은 배라는 뜻이에요. 수천억 원짜리 최신 LNG 운반선이
적도 한복판에서 죽은 배가 된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23년에는 자매선인 CESI 칭다오호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호주의 LNG 터미널이 무대였습니다. LNG를 선적하기 위해 터미널에 도착했는데 선박 내부 발전기가 완전히 고장나버린 겁니다. 출항 자체가 불가능해졌어요. LNG 터미널이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분 단위로 스케줄이 짜여 있는 거대한 물류 허브입니다. 비행기 활주로처럼 빡빡하게 돌아가는 곳이에요. 한 척의 배가 고장으로 부두를 점거하면 뒤따라오던 다른 선박들의 접안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지연됩니다. 도미노처럼 연쇄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이 사고는 화주들, 그러니까 화물 주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중국산 배는 언제 멈출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시성이 생명인 에너지 안보 프로젝트에서 배가 자주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용납될 수 없는 리스크입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인 카타르의 카타르 에너지는 후속 발주에서 중국 비중을 대폭 줄이고 한국 비중을 크게 늘렸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중국도 바보는 아닐 텐데요. 왜 이렇게 품질이 엉망인 걸까요? 분명히 좋은 기술을 도입했을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중국은 프랑스 GTT사의 최신 화물창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넘버 96 슈퍼 플러스라는 멤브레인 시스템인데요. 이걸로 한국과의 격차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계 도면은 샀지만 그걸 실제로 구현하는 능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요리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의 레시피를 샀어요. 재료도 똑같이 준비했어요. 그런데 요리 실력이 없으니까 맛이 안 나오는 겁니다. 레시피만 있다고 맛있는 요리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LNG 운반선의 핵심은 화물창입니다. 영하 163도의 극저온 가스를 담아야 하거든요. 단열이 조금이라도 부실하면 큰일 납니다. GTT와 후동중화는 1일 기화율을 0.085%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화율이 뭐냐면요, 운송 중에 자연적으로 증발해서 사라지는 가스의 양입니다. 이걸 낮출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 인도된 선박들의 단열 성능은 이 약속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단열 패널의 설치 정밀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단열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하 163도의 냉기가 선체 외판으로 전달됩니다. 이걸 콜드 스팟이라고 부르는데요. 배의 구조적 강도를 약화시켜서 자칫하면 선체가 쪼개질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종이컵에 담아 놓으면 컵이 물러지잖아요. 비슷한 원리입니다. 극저온의 냉기가 배 껍데기에 닿으면 철판이 약해지는 겁니다. 과거에 한국 삼성중공업도 독자 화물창 개발 당시 이 콜드 스팟 때문에 큰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검증된 설계를 가지고도 시공 능력 부족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품질 문제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박의 품질은 수명으로 증명됩니다. 통상적으로 LNG 운반선의 수명은 35년에서 40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중국산 선박들은 30년을 채우지 못하고 고철 처리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폐선된 LNG 운반선은 8척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요,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만에 이미 14척이 폐선됐습니다. 75%가 증가한 겁니다.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배들의 평균 나이입니다. 26년밖에 안 됐어요. 2020년 이후 최저 수명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선주들이 유지비가 많이 들고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저효율 선박들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조기에 폐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건조되었거나 구형 스팀 터빈을 장착한 선박들이 주요 폐선 대상입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늦게까지 스팀 터빈 방식을 고수했는데요. 이게 지금의 강화된 환경 규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됐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이 만든 배들은 기름도 많이 먹고 자주 고장나고 환경 규제도 통과 못하고 그래서 제 수명도 못 채우고 일찍 폐차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연비 나쁘고 잔고장 많고 배기가스 검사 통과 못하는 차인 거죠. 이런 차 누가 사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품질만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 조선업은 품질 결함에다가 미국의 제재라는 금융의 벽까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28일 중국 최대 민영 조선소이자 상장사인 양즈 장조선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미말 프로덕트 탱커 4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전격 취소한다고 공시한 겁니다. 계약 규모가 얼마였을까요? 1억 8천만 달러. 하나로 약 2,400억 원입니다. 하루아침에 2,400억 원이 증발한 겁니다. 조선소 측은 발주처의 주주가 미국의 제재 대상과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나 이란 등과 연결됐을 수 있다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준법 감시를 강화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했다는 뜻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뭐냐면요. 미국이 직접 제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재무부와 무역대표부의 감시망이 좁혀오자 중국 조선소가 스스로 수주장구를 털어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겁니다. 이 사건은 글로벌 선주들에게 강력한 시그널을 줬습니다. 중국에 발주하면 배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배가 완성되더라도 제재 때문에 대금 결제가 막히거나 인도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생긴 겁니다. 이건 과거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장수 션티마린이라는 중국 조선소의 사례를 보면요. 태국의 해운사 프레셔스 시피는 이 조선소가 만든 6만 4천 톤급 벌크선들이 계약서상의 연료 소모량 기준을 초과한다며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배가 기름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배가 기름을 많이 먹는다는 건 선주에게 매일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거부한 거죠. 선주들의 잇따른 인수 거부는 션추마린의 자금 흐름을 막았고 결국 32건의 계약 불이행과 은행 계좌 동결로 이어지며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국 조선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스펙 부풀리기와 납기 지연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상입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국 조선업이 무너지는 데는 4가지 핵심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 통합 역량의 부재, 두 번째는 숙련공 부족, 세 번째는 미국 제재의 금융 포위망, 네 번째는 구형기술 고수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시스템 통합 역량의 부재입니다. 아까 CESI 글래드스토노가 적도 해상에서 멈춰버린 사고 기억나시죠? 전문가들은 이 사고를 단순한 부품 불량이 아닌 시스템 통합 역량의 부재로 분석합니다. 시스템 통합이 뭘까요? 배를 만드는 건 레고 블록 맞추기가 아닙니다. 엔진, 발전기, 추진장치, 냉각 시스템, 전력관리 시스템 등 수많은 부품들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해야 합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최고급 엔진을 사왔어요. 최고급 변속기도 사왔어요. 최고급 타이어도 달았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조화롭게 연결하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제대로 안 굴러가거나 갑자기 멈추거나 이상한 소리가 나겠죠. 중국이 딱 이 상황입니다. 프랑스에서 화물창 기술을 사왔고 독일에서 엔진을 사왔고 각종 부품들을 세계 각지에서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실제 선박의 운항 환경에 맞춰 최적화하는 엔지니어링 능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LNG 선박은 특히 복잡합니다. 증발가스를 연료로 재사용하거나 재핵화하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하거든요. 고온 환경에서의 열교환기 효율, 터빈 블레이드의 금속 피로도, 전력 관리 시스템의 안정성 등 수많은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수십 년간 이런 시스템 통합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중국은 도면만 사면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레시피만 있다고 맛있는 음식이 나오지 않듯이 설계도만 있다고 좋은 배가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숙련공 부족입니다. LNG 운반선의 화물창을 만드는 건 정밀한 작업입니다. 단열 패널 하나하나를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콜드스팟이 생기고 콜드스팟이 생기면 배가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이런 정밀 작업을 할 수 있는 숙련공이 부족합니다. 2차 방덕의 기밀성 테스트에서 잦은 오류가 발생하고 반열 패널의 설치 정밀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왜 숭룡공이 부족할까요? 중국의 조선업 성장 방식 때문입니다. 중국은 저가 수주와 물량 공세로 시장을 잠식했습니다. 빨리 많이 만드는 게 목표였지 정밀하게 잘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되면 숭룡공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숭룡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10년, 20년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1970년대부터 50년 넘게 숭룡공을 길러왔습니다. 그 사이 중국은 가격 경쟁에만 몰두했고 결국 기술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미국 제재의 금융 포위망입니다.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2024년 4월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중국의 조선, 해운, 물류 부문에 대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게 바로 항만세입니다. 항만세가 뭐냐면요.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경우 톤당 50달러에서 14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2025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계산해 볼까요? 1만 TEU급 컨테이너선이 미국 롱비치항에 기항할 때마다 중국산 배라는 이유만으로 수십만 달러, 하나로 수억 원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합니다. 미국에 한 번 들를 때마다 수억 원씩 벌금을 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해운사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페널티입니다. 시장은 이 조치가 예고되자마자 즉각 반응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중국 조선소의 신조선 수주 점유율이 전년 동기 72%에서 52%로 급락했습니다. 20%포인트가 순식간에 증발한 겁니다. 선주들은 미국 노선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선박 발주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사실상 중국 조선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양쯔장 조선의 2,400억 원 계약 취소도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무서워서 중국 조선소가 스스로 계약을 포기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금융과 무역이라는 두 개의 칼로 중국 조선업을 조이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원인은 구형기술 고수입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늦게까지 스팀 터빈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스팀 터빈이 뭐냐면요. 증기의 힘으로 배를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오래된 기술이에요. 요즘은 DFDE라고 해서 이중연료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이 대세입니다. 원료 효율이 훨씬 좋고 환경 규제도 통과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왜 구형 기술을 고수했을까요? 싸니까요. 스팀 터빈이 더 저렴합니다. 저가 수주를 위해 원가를 낮추다 보니 구형 기술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터졌습니다. CII와 EEXI라는 국제 환경 규제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배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라는 주제입니다. 스팀 터빈 방식의 배들은 이 규제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폐선되고 있는 거예요. 기술적 근시안이 선박의 조기 사망을 불러온 겁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죠. 자, 지금까지 중국 조선업이 무너지는 4가지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시스템 통합 역량 도제, 숭룡공 부족, 미국 제재, 구형기술 고수.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 조선업의 문제는 상선뿐만 아니라 군함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까 핵 잠수함 침몰 이야기 했잖아요. 그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2025년 8월 11일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필리핀 해경선을 위협하며 추격하던 중국 해경선이 조함 실수로 자국의 타입 영호 2D 구축함 912호의 측면을 들이받은 겁니다. 아군끼리 충돌한 거예요. 게임으로 치면 팀킬입니다. 충돌의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군함인 912호는 경미한 긁힘 정도에 그쳤는데요. 해경선인 CCG-31045는 선수 부분이 약 10m가량 종이장처럼 구겨지고 함몰되어 운항불능 상태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중국 해경선들이 외형적으로는 거대하고 위협적이지만 실제 선체 강도나 구조적 내구성은 형편없다는 겁니다. 종이호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무섭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한 존재를 말하죠. 중국 해경선이 딱 그 꼴입니다. 또한 자국 함정끼리 충돌할 정도로 해상 작전 간의 통신과
조율 능력이 미숙하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돌려서 한국 조선업의 부활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무너지는 사이 한국 조선업은 슈퍼사이클의 파도를 타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 세 회사가 주인공입니다. 2025년 초 글로벌 LNG 운반선 발주 성적표를 보면요. 전 세계에서 발주된 16척 중 한국조선소가 14척을 수주했습니다. 88%입니다. 나머지 2척은 미국 필리 조선소가 가져갔고요. 중국은 단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16대 0의 완승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품질로 회귀한 겁니다. 카타르 프로젝트 당시 싼값에 중국을 찾았던 선주들이 품질 문제에 대인 후 웃돈을 주고서라도 한국 조선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Flight to Quality, 품질로의 회귀라고 부릅니다. 2025년 3월에는 더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단 이틀 만에 5조 원 규모의 수주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셔틀탱커 9척을 수주했습니다. 1조 9천억 원 규모입니다. 셔틀탱커가 뭐냐면요. 거친 파도 속에서도 위치를 유지하며 원위를 선적해야 하는 특수 선박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버티면서 기름을 실어야 해요. 이건 중국이 흉내낼 수 없는 고난도 기술입니다. 하나오션은 대만 에버그린으로부터 24,000 TEU급 메탄올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습니다. 한국의 친환경 기술이 중국의 저가 공세를 이겨낸 겁니다. 한국의 부활 뒤에는 보이지 않는 구조적 요인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판,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철판입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중국산 저가 후판의 품질 문제를 인지하고 국산 고품질 후판 사용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철판을 쓰는 거죠. 한국 철강업계는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통해 저질 자재의 유입을 막고 있습니다. 좋은 철판으로 좋은 배를 만드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력 문제입니다. 한국도 생산인구 감소라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외국인 전문 인력 도입 확대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외국인 기술 인력 비중이 급증하며 현장의 인력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온 숙련 기술자들이 한국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게 중국의 숙련공 부족 문제와 대비됩니다. 중국은 숙련공을 키우지 못했고 한국은 부족한 인력을 해외에서 영입해서 메꾸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 상황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사실 한국 조선업도 항상 잘 나갔던 건 아닙니다. 2010년대 중반 한국 조선업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수주가 급감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수조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구조조정에 대량 해고, 협력업체의 줄도산이 이어졌죠.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조선업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을 이길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셔틀탱커, 친환경 이중연료 선박 등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고부가가치 선종에 집중했습니다.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10년간 갈고 닦은 기술력이 필연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은 한때 세계 조선업을 지배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일본 조선업은 세계 최강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치고 올라오고 중국이 그 뒤를 따라오면서 일본 조선업은 쇠락했습니다. 지금 일본 조선업은 과거의 영광을 잃었죠. 중국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저가 공세로 시장을 잠식했지만 품질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중국 조선업의 위기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USTR의 제재가 본격화되는 2025년 하반기부터 중국 조선소의 수주 잔고는 빠르게 말라갈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2027년, 2028년 인도분 슬롯까지 꽉 찬 상태입니다. 슬롯이 뭐냐면요. 배를 만들 수 있는 도크의 예약 상황을 말합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3년치 예약이 이미 다 찼습니다. 이제 선주들은 한국 조선소에 배를 만들어 달라고 사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급자 우위 시장이 도래한 겁니다. 예전에는 조선소들이 선주들 눈치를 보며 가격을 깎아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예요. 선주들이 줄을 서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은 이제 물량을 채우는 수주가 아니라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선별 수주 전략으로 확실한 턴어라운드를 달성할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 조선업은 저가 수주라는 마약과 국가 보조금이라는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품질이라는 냉정한 심판대와 제재라는 거대한 해이를 만나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핵 잠수함이 부두에서 침몰하고 LNG 운반선이 적도에서 멈추고 해경선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는 모습. 이게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 제조업의 현실입니다. 반면 한국 조선업의 부활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갈고 닦은 기술력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수조 원짜리 배에서도 통했습니다. 결국 품질이 가격을 이긴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선업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업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싼 것만 찾다 보면 결국 품질에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중국 조선업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려면 적어도 10년, 20년이 걸릴 겁니다. 그 사이 한국은 더 멀리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글로벌 조선 패권이 다시 한국으로 넘어오는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 세 회사가 대한민국 조선업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흐름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중국 조선업의 몰락과 한국의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조선업의 미래에 대해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신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 조선 강국이 만든 최신형 핵잠수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 바다에 나가기도 전에 부두에서 가라앉았습니다. 물 위에 떠야 할 배가 물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중국 양쯔강 인근,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조선소가 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용접 불꽃이 밤새 터지고 크레인이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녹슨 철판만 쌓여 있고 도크는 텅 비어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거제도와 울산의 조선소는 2028년까지 예약이 꽉 찼습니다. 전 세계 선주들이 돈 보따리 들고 한국으로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16대 0. 이건 축구 경기 스코어가 아닙니다. 2025년 전 세계 LNG 운반선 수주 현황입니다. 한국이 16척을 싹쓸이하는 동안 20년간 세계 조선 1위였던 중국은 단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2,400억 원 계약이 힘의 휴지 조각이 되고 2,000억 원짜리 배가 고철 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중국 조선업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 선주들은 중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하게 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조선업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숨겨진 네 가지 원인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세 번째, 한국 조선업은 어떻게 부활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지금 세계 조선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격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의 몰락과 한국의 부활, 그 드라마틱한 역전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중국 조선업의 몰락 현장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2024년 5월에 터졌습니다. 미국의 위성정보업체 플래닛랩스가 중국 우한 인근 우창 조선소를 촬영했는데요. 부두에 정박해 있던 중국의 최신형 핵 잠수함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며칠 뒤 같은 자리에
대형 크레인 바지선 4대가 모여들었습니다. 바닥에 가라앉은 무언가를 건져 올리고 있었죠.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전대미문의 사고라고 평가했습니다. 건조 마무리 단계의 핵 잠수함이 바다에 나가기도 전에 부두에 묶인 채 침몰한 겁니다. 이 잠수함은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X자형 한미타를 적용한 최신의 모델이었습니다. 중국이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만든 자랑거리였죠. 그런데 물에 뜨지도 못하고 가라앉았습니다. 이게 왜 심각한 걸까요? 자동차로 치면 이런 겁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가 신형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출고장에서 시동을 걸자마자 바퀴가 빠진 겁니다. 도로에 나가기도 전에요. 이 정도면 그냥 불량이 아니라 설계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더 무서운 건 중국 당국이 이 사고를 철저히 숨겼다는 겁니다. 미국 위성이 찍지 않았으면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방사능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분함한 문제가 아니에요. 상선, 그러니까 일반 화물선들도 줄줄이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액화 천연가스를 싣고 다니는 배인데요. 이 배는 영하 163도의 극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조선업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배입니다. 그래서 LNG 운반선을 잘 만드느냐가 그 나라 조선 기술력의 척도가 됩니다. 중국은 후동중화라는 국영 조성소를 앞세워 이 시장에 도전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가장 앞선 LNG 기술을 가졌다고 자부했죠.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018년 6월 중국이 야심차게 건조한 LNG 운반선 CESI 글래드스톤호가 호주에서 LNG를 싣고 중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파푸아뉴기니 인근 적도 해역을 지나던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배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메인 추진 시스템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단순한 일시적 엔진 정지가 아니었습니다. 발전기와 추진축을 연결하는 구동계통에 치명적인 기계적 결함이 발생한 겁니다. 자체 수리가 불가능해서 결국 예인선에 끌려가야 했습니다. 배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다른 배에 끌려가는 상태를 데드십이라고 부릅니다. 죽은 배라는 뜻이에요. 수천억 원짜리 최신 LNG 운반선이 적도 한복판에서 죽은 배가 된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23년에는 자매선인 CESI 칭다오호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호주의 LNG 터미널이 무대였습니다. LNG를 선적하기 위해 터미널에 도착했는데 선박 내부 발전기가 완전히 고장나버린 겁니다. 출항 자체가 불가능해졌어요. LNG 터미널이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분 단위로 스케줄이 짜여 있는 거대한 물류 허브입니다. 비행기 활주로처럼 빡빡하게 돌아가는 곳이에요. 한 척의 배가 고장으로 부두를 점거하면 뒤따라오던 다른 선박들의 저반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지연됩니다. 도미노처럼 연쇄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이 사고는 화주들, 그러니까 화물 주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중국산 배는 언제 멈출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시성이 생명인 에너지안보 프로젝트에서 배가 자주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용납될 수 없는 리스크입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인 카타르의 카타르 에너지는 후속 발주에서 중국 비중을 대폭 줄이고 한국 비중을 크게 늘렸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중국도 바보는 아닐 텐데요. 왜 이렇게 품질이 엉망인 걸까요? 분명히 좋은 기술을 도입했을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중국은 프랑스 GTT사의 최신 화물창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넘버 96 슈퍼 플러스라는 멤브레인 시스템인데요. 이걸로 한국과의 격차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계 도면은 샀지만 그걸 실제로 구현하는 능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요리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의 레시피를 샀어요. 재료도 똑같이 준비했어요. 그런데 요리 실력이 없으니까 맛이 안 나오는 겁니다. 레시피만 있다고 맛있는 요리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LNG 운반선의 핵심은 화물창입니다. 영하 163도의 극저온 가스를 담아야 하거든요. 단열이 조금이라도 부실하면 큰일 납니다. GTT와 후동중화는 1일 기화율을 0.085%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화율이 뭐냐면요, 운송 중에 자연적으로 증발해서 사라지는 가스의 양입니다. 이걸 낮출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 인도된 선박들의 단열 성능은 이 약속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단열 패널의 설치 정밀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단열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하 163도의 냉기가 선체 외판으로 전달됩니다. 이걸 콜드 스팟이라고 부르는데요. 배의 구조적 강도를 약화시켜서 자칫하면 선체가 쪼개질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종이컵에 담아 놓으면 컵이 물러지잖아요. 비슷한 원리입니다. 극저온의 냉기가 배 껍데기에 닿으면 철판이 약해지는 겁니다. 과거에 한국 삼성중공업도 독자 화물창 개발 당시 이 콜드 스팟 때문에 큰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검증된 설계를 가지고도 시공 능력 부족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품질 문제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박의 품질은 수명으로 증명됩니다. 통상적으로 LNG 운반선의 수명은 35년에서 40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중국산 선박들은 30년을 채우지 못하고 고철 처리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폐선된 LNG 운반선은 8척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요.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만에 이미 14척이 폐선됐습니다. 75%가 증가한 겁니다.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배들의 평균 나이입니다. 26년밖에 안 됐어요. 2020년 이후 최저 수명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선주들이 유지비가 많이 들고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저효율 선박들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조기에 폐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건조되었거나 구형 스팀 터빈을 장착한 선박들이 주요 폐선 대상입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늦게까지 스팀 터빈 방식을 고수했는데요. 이게 지금의 강화된 환경 규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됐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이 만든 배들은 기름도 많이 먹고 자주 고장나고 환경 규제도 통과 못하고 그래서 제 수명도 못 채우고 일찍 폐차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연비 나쁘고 잔고장 많고 배기가스 검사 통과 못하는 차인 거죠. 이런 차 누가 사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품질만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 조선업은 품질 결함에다가 미국의 제재라는 금융의 벽까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28일 중국 최대 민영 조선소이자 상장사인 양즈 장조선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민말 프로덕트 탱커 4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전격 취소한다고 공시한 겁니다. 계약 규모가 얼마였을까요? 1억 8천만 달러. 하나로 약 2,400억 원입니다. 하루아침에 2,400억 원이 증발한 겁니다. 조선소 측은 발주처의 주주가 미국의 제재 대상과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나 이란 등과 연결됐을 수 있다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준법 감시를 강화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했다는 뜻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뭐냐면요. 미국이 직접 제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재무부와 무역대표부의 감시망이 좁혀오자 중국 조선소가 스스로 수주장고를 털어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겁니다. 이 사건은 글로벌 선주들에게 강력한 시그널을 줬습니다. 중국에 발주하면 배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배가 완성되더라도 제재 때문에 대금 결제가 막히거나 인도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생긴 겁니다. 이건 과거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장수 션티마린이라는 중국 조선소의 사례를 보면요. 태국의 해운사 프레셔스 CP는 이 조선소가 만든 6만 4천 톤급 벌크선들이 계약서상의 연료 소모량 기준을 초과한다며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배가 기름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배가 기름을 많이 먹는다는 건 선주에게 매일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거부한 거죠. 선주들의 잇따른 인수 거부는 션추마린의 자금 흐름을 막았고 결국 32건의 계약 불이행과 은행 계좌 동결로 이어지며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국 조선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스펙 부풀리기와 납기 지연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상입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국 조선업이 무너지는 데는 4가지 핵심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 통합 역량의 부재, 두 번째는 숙련공 부족,
세 번째는 미국 제재의 금융 포위망. 네 번째는 구형기술 고수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시스템 통합 역량의 부재입니다. 아까 CESI 글래드스토노가 적도 해상에서 멈춰버린 사고 기억나시죠? 전문가들은 이 사고를 단순한 부품 불량이 아닌 시스템 통합 역량의 부재로 분석합니다. 시스템 통합이 뭘까요? 배를 만드는 건 레고 블록 맞추기가 아닙니다. 엔진, 발전기, 추진 장치, 냉각 시스템, 전력 관리 시스템 등 수많은 부품들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해야 합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최고급 엔진을 사왔어요. 최고급 변속기도 사왔어요. 최고급 타이어도 달았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조화롭게 연결하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제대로 안 굴러가거나 갑자기 멈추거나 이상한 소리가 나겠죠. 중국이 딱 이 상황입니다. 프랑스에서 화물창 기술을 사왔고 독일에서 엔진을 사왔고 각종 부품들을 세계 각지에서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실제 선박의 운항 환경에 맞춰 최적화하는 엔지니어링 능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LNG 선박은 특히 복잡합니다. 진발가스를 연료로 재사용하거나 재액화하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하거든요. 고온 환경에서의 열교환기 효율, 터빈 블레이드의 금속 피로도, 전력 관리 시스템의 안정성 등 수많은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수십 년간 이런 시스템 통합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중국은 도면만 사면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레시피만 있다고 맛있는 음식이 나오지 않듯이 설계도만 있다고 좋은 배가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숙련공 부족입니다. LNG 운반선의 화물창을 만드는 건 정밀한 작업입니다. 반열 패널 하나하나를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콜드스팟이 생기고 콜드스팟이 생기면 배가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이런 정밀 작업을 할 수 있는 숙련공이 부족합니다. 2차 방덕의 기밀성 테스트에서 잦은 오류가 발생하고 반열 패널의 설치 정밀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왜 숙련공이 부족할까요? 중국의 조선업 성장 방식 때문입니다. 중국은 저가 수주와 물량 공세로 시장을 잠식했습니다. 빨리 많이 만드는 게 목표였지 정밀하게 잘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되면 숙련공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숙련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10년, 20년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1970년대부터 50년 넘게 숙련공을 길러왔습니다. 그 사이 중국은 가격 경쟁에만 몰두했고 결국 기술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미국 제재의 금융 포위망입니다.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2024년 4월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중국의 조선, 해운, 물류 부문에 대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게 바로 항만세입니다. 항만세가 뭐냐면요.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경우 톤당 50달러에서 14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2025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계산해 볼까요? 1만 TEU급 컨테이너선이 미국 롱비치항에 기항할 때마다 중국산 배라는 이유만으로 수십만 달러, 하나로 수억 원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합니다. 미국에 한 번 들를 때마다 수억 원씩 벌금을 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해운사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페널티입니다. 시장은 이 조치가 예고되자마자 즉각 반응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중국 조선소의 신조선 수주 점유율이 전년 동기 72%에서 52%로 급락했습니다. 20%포인트가 순식간에 증발한 겁니다. 선주들은 미국 노선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선박 발주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사실상 중국 조선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양쯔장 조선의 2,400억 원 계약 취소도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무서워서 중국 조선소가 스스로 계약을 포기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금융과 무역이라는 두 개의 칼로 중국 조선업을 조이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원인은 구형기술 고수입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늦게까지 스팀 터빈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스팀 터빈이 뭐냐면요. 증기의 힘으로 배를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오래된 기술이에요. 요즘은 DFD라고 해서 이중연료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이 대세입니다. 원료 효율이 훨씬 좋고 환경 규제도 통과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왜 구형 기술을 고수했을까요? 싸니까요. 스팀 터빈이 더 저렴합니다. 저가 수주를 위해 원가를 낮추다 보니 구형 기술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터졌습니다. CII와 EEXI라는 국제 환경 규제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배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라는 주제입니다. 스팀 터빈 방식의 배들은 이 규제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폐선되고 있는 거예요. 기술적 근시안이 선박의 조기 사망을 불러온 겁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죠. 자, 지금까지 중국 조선업이 무너지는 4가지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시스템 통합 역량 부재, 숙련공 부족, 미국 제재, 구형 기술 고수.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 조선업의 문제는 상선뿐만 아니라 군함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까 핵 잠수함 침몰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2025년 8월 11일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필리핀 해경선을 위협하며 추격하던 중국 해경선이 조함 실수로 자국의 타입 영호 2D 구축함 912호의 측면을 들이받은 겁니다. 아군끼리 충돌한 거예요. 게임으로 치면 팀킬입니다. 충돌의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군함인 912호는 경미한 긁힘 정도에 그쳤는데요. 해경선인 CCG-31045는 선수 부분이 약 10m가량 종이장처럼 구겨지고 함몰되어 운항불능 상태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중국 해경선들이 외형적으로는 거대하고 위협적이지만 실제 선체 강도나 구조적 내구성은 형편없다는 겁니다. 종이호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무섭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한 존재를 말하죠. 중국 해경선이 딱 그 꼴입니다. 또한 자국 함정끼리 충돌할 정도로 해상 작전 간의 통신과 조율 능력이 미숙하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돌려서 한국 조선업의 부활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무너지는 사이 한국 조선업은 슈퍼사이클의 파도를 타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 세 회사가 주인공입니다. 2025년 초 글로벌 LNG 운반선 발주 성적표를 보면요. 전 세계에서 발주된 16척 중 한국조선소가 14척을 수주했습니다. 88%입니다. 나머지 2척은 미국 필리 조선소가 가져갔고요. 중국은 단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16대 0의 완승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품질로 회귀한 겁니다. 카타르 프로젝트 당시 싼 값에 중국을 찾았던 선주들이 품질 문제에 대인 후 웃돈을 주고서라도 한국 조선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Flight to Quality, 품질로의 회귀라고 부릅니다. 2025년 3월에는 더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단 이틀 만에 5조 원 규모의 수주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셔틀 탱커 9척을 수주했습니다. 1조 9천억 원 규모입니다. 셔틀 탱커가 뭐냐면요. 거친 파도 속에서도 위치를 유지하며 원위를 선적해야 하는 특수 선박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버티면서 기름을 실어야 해요. 이건 중국이 흉내낼 수 없는 고난도 기술입니다. 하나오션은 대만 에버그린으로부터 24,000 TEU급 메탄올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습니다. 한국의 친환경 기술이 중국의 저가 공세를 이겨낸 겁니다. 한국의 부활 뒤에는 보이지 않는 구조적 요인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판,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철판입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중국산 저가 후판의 품질 문제를 인지하고 국산 고품질 후판 사용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철판을 쓰는 거죠. 한국 철강업계는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통해 저질 자재의 유입을 막고 있습니다. 좋은 철판으로 좋은 배를 만드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력 문제입니다. 한국도 생산인구 감소라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외국인 전문 인력 도입 확대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외국인 기술 인력 비중이 급증하며 현장의 인력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온 숙련 기술자들이 한국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게 중국의 숙련공 부족 문제와 대비됩니다. 중국은 숙련공을 키우지 못했고 한국은 부족한 인력을 해외에서 영입해서 메꾸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 상황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사실 한국 조선업도 항상 잘 나갔던 건 아닙니다. 2010년대 중반 한국 조선업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수주가 급감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수조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구조조정에 대량 해고, 협력업체의 줄도산이 이어졌죠.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조선업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을 이길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셔틀 탱커, 친환경 이중연료 선박 등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고부가가치 선종에 집중했습니다.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10년간 갈고 닦은 기술력이 필연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은 한때 세계 조선업을 지배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일본 조선업은 세계 최강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치고 올라오고 중국이 그 뒤를 따라오면서 일본 조선업은 쇠락했습니다. 지금 일본 조선업은 과거의 영광을 잃었죠. 중국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저가 공세로 시장을 잠식했지만 품질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중국 조선업의 위기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USTR의 제재가 본격화되는 2025년 하반기부터 중국 조선소의 수주 잔고는 빠르게 말라갈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2027년, 2028년 인도분 슬롯까지 꽉 찬 상태입니다. 슬롯이 뭐냐면요, 배를 만들 수 있는 도크의 예약 상황을 말합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3년치 예약이 이미 다 찼습니다. 이제 선주들은 한국 조선소에 배를 만들어 달라고 사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급자 우위 시장이 도래한 겁니다. 예전에는 조선소들이 선주들 눈치를 보며 가격을 깎아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예요. 선주들이 줄을 서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은 이제 물량을 채우는 수주가 아니라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선별 수주 전략으로 확실한 턴어라운드를 달성할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 조선업은 저가 수주라는 마약과 국가 보조금이라는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품질이라는 냉정한 심판대와 제재라는 거대한 해일을 만나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핵 잠수함이 부두에서 침몰하고 LNG 운반선이 적도에서 멈추고 해경선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는 모습, 이게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 제조업의 현실입니다. 반면 한국 조선업의 부활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갈고 닦은 기술력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수조 원짜리 배에서도 통했습니다. 결국 품질이 가격을 이긴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선업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업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싼 것만 찾다 보면 결국 품질에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중국 조선업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려면 적어도 10년, 20년이 걸릴 겁니다. 그 사이 한국은 더 멀리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글로벌 조선 패권이 다시 한국으로 넘어오는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 세 회사가 대한민국 조선업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흐름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중국 조선업의 몰락과 한국의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조선업의 미래에 대해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신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